세운상가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들은 세운상가 바깥에서 그에 상응하는 장소를 찾아낼 수 없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자라는 단어가 지시하는 의미는 자아와 땅이 서로 관계없는 실체들로 사유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들의 자아 정체성은 서로의 구체적인 관계들로부터만 사유되고 생성될 수 있으며 힘을 획득할 수 있다. 거주라는 단어가 뜻하는 장소에서의 관계가 퇴거되는 기형적인 근대적 의미는 명백하게 다른 중거에서 민족, 국가, 사회 공공 등 추상적인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거주와는 무관하게 생산되고 이식된 것이다. 황정은의 인물들 역시 장소로부터 관계 네트워크를 잃고 종래는 자아까지 부정당하는 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도시 생활에서 관계망 밖으로 퇴출된 인물은 살아있는 유령과 다름없는데 백의 그림자에서 인물들은 실제로 유령이 되어 그림자화되어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공간의 박탈은 곧 삶의 터전의 상실이며 이는 인물들의 존재감 상실로 이어진다. 생사의 위기에 준하는 문제 상황에 놓인 인물들은 공간과 함께 삶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한다. 이대로 환상적 공간에 갇혀 벗어나는 방법을 찾지 못하거나 목적지를 잃고 도시의 거리를 헤맨다. 박탈된 자격과 방황하는 인물. 황정은의 소설에서 묘사되는 도시의 거리는 정교하고도 무자비한 핀셋이 집어 내던진 것처럼 사랑하는 이가 내동댕이 쳐져 죽는 곳이고 멀쩡한 온기를 묻어 가라앉는 집안을 지탱하는 곳이고 하수구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는 노숙자가 행인에게 불쾌함을 이야기하는 곳이며 처참한 몰골로 걸식을 하는 노파가 어린 소년을 위협하는 곳이다. 도시의 거리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계급 구조에 속하지 못한 소외계층이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전시한다. 이들은 말을 건네지도 말을 건네받지도 못하여 목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며 호명될 일이 없어 이름을 잃고 유령이 된 사람들이다. 말을 건네고 건네받을 상대를 잃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상실한 것은 타자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이다.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인물들은 사회로부터 배제되며 이름도 목소리도 얻지 못한 이들은 보여도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 거리를 떠돈다. 도시 빗물을 살아가는 황정은의 인물들에게 도시의 거리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인간으로서의 삶이 말살된 재난의 현장으로 변모한다. 따라서 황정은의 인물들이 도시의 거리를 배회하거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근원에는 필연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의 위기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초기 황정은의 소설에서 타자와 관계 맺기에서 불가능을 경험한 화자들은 환상을 매개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현실 세계를 등질 때 그들이 존재하는 지금 여기가 아닌 어떤 공간은 모호하게 처리된다. 모자가 되어 침묵하는 아버지가 존재하는 모자의 세계. 둘째의 상상으로만 그려지며 채셔가 가라앉는 모계의 세계는 거대하고 푸른 방고체의 풀로 사방을 둘러보아도 끝나는 지점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로 묘사될 뿐이다. 오뚜기가 되어가는 기조는 오뚜기가 된 순간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며 공간의 진위 자체가 불확실하다. 오뚜기와 집박이 이들이 현실 세계에 부재할 때 그들이 위치하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하여 능동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성숙한 자아가 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이 아닌 어떤 공간에서 이들은 온전한 나가 아닌 파편적으로 깨어진 불안정한 존재로 나타난다. 불명확했던 이들의 공간은 이후 발표된 나카하다의 화자인 나의 시선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나카하다의 나는 이 땅은 금빛으로 빛나는 검은 공간을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다. 검은 공간에는 시작, 끝과 같은 지표가 없으며 시간을 감각할 수 있는 시계도 없다. 생시와 꿈, 생과 사의 가늠이 불가능한 검은 공간에서의 삶은 나가 임의로 부여한 시간이 3년 전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자각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직선으로 떨어지는 중에 곡선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아래 위를 분간하지 못하는 등 검은 공간에 위치한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이 푸투아는 인간을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인 동시에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정의하는데, 이는 공간의 객관적인 기준점이 인간 신체의 의도와 자표를 따를 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가진다. 그러나 나가 감각할 수 있는 몸은 나의 의지를 벗어난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발을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배와 가슴이 보이고 발은 저 멀리 아득하다. 이는 달아나는 입맛이라도 느낄 수 있는 입이 여태 남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다는 신체의 진위에 대한 의심으로 확장된다. 나는 인간이 외부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신체의 자편을 상실한 상태로 자신이 위치한 공간에 개인의 자편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나는 문제 상황에 타개하기 위한 3년이라는 시간을 임의로 정한 뒤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아래와 위 방향을 가늠하여 공간을 정의해 보려 하지만, 나의 몸은 자표로서 기능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나가 속해 있는 검은 공간을 점유하려는 시도는 좌절된다. 이처럼 황정훈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는 현실 세계의 객관적 지표가 아닌 내면을 중심으로 작용하는 신체적 자폐의 상실의 문제가 설명된다. 나는 앞서 언급한 작품의 인물들처럼 파편적 기억만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낙하하다가 위의 작품들과 변별점을 갖는 지점은 화자인 나가 검은 공간 속으로 침잠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밝혀내기 위해 능동적인 사유를 하는 가운데 나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데 있다. 최초의 질문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된다. 어디서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문제 상황에 관한 인지는 나에게 남아있는 몇 가지 단편적인 기억을 불러온다. 그중 타자와의 관계 상실이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기억이 빗방울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는 한때 나의 연인이었던 야노시가 들려준 이야기로, 야노시는 빗방울을 허공을 떨어져 내리고 있을 뿐인 것으로 아무런 물질에 닿지도 못하는 빗방울 한 하염없이 떨어져 내릴 뿐인 것으로 정의한다. 아무런 물질에도 닿지 못하고 영원히 떨어진 빗방울의 상태는 나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데, 이러한 공포는 나 자신이 낙하하는 악몽으로 이어진다. 빗방울, 공포, 낙하의 과정에는 충돌이 없는 지옥적 삶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 나에게 있어 타자와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삶은 지옥이다. 다름없는 것이다. 지옥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앞선 절에서 언급했던 황정은의 인물들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망을 지니고 있으나 그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나가 느끼는 공포의 기저에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거듭된 좌절의 경험이 놓여 있다. 이는 나에게 남아있는 몇 가지 기억이 내포한 공통적 정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나가 차례로 떠올리는 기억들은 보편적 기준을 들어 후상이라 평가하고 사람들의 말 속에 외롭게 죽어간 노인과 탈출이 불가능한 기형적인 방, 고립된 남자, 야누씨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는 날에 대한 기억이다. 마지막 기억은 지하철에서 길을 묻는 아주머니로부터 친절하게 대답해줘서 고마워라는 인사를 듣는 기억인데, 기억을 거듭한 중에 아주머니는 나로 대체된다. 나의 모든 기억은 어디에도 부딪히지 못하고 무한으로 낙하하는 빗방울과 같이 세계 속에서 기량하지 못하고 고립된 존재들에 대한 사유로 수렴되는데, 그 모든 기억을 통해 나가 최종적으로 닿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인 것이다. 이러한 기억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점수는 황정은의 인물들에게 번번이 발견되는 버림받음의 감각, 유기에 대한 공포이다. 나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거듭 중얼거리는 평면의 정의는 소설 전반에 흐르는 외로움의 감각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 세 개의 점이 하나의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면을 이루는 평면은 하나 존재하고 유일하다. 평면의 정의는 오히려 평면은 결국 어디에라는 질문이 나오며 아득해진다. 이는 나가 위치한 검은 공간을 파악하고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거듭될수록 공간으로서의 검은 공간을 모호해지는 반면, 정의와 실체가 이야기하는 간극 속에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나의 심리를 대변한다. 이는 정의할 수 없는 공간에 홀로 고립된 나에게 타자에 대한 욕망을 증폭시킨다. 나가 존재하는 공간이 꿈이
또는 죽음 이후의 세계이든 현실의 인과를 벗어난 환상의 세계이든 타인과 관계를 타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토도르프는 환상문학을 두 가지 핵심의 테마, 나의 테마들과 너의 테마들로 나눈다. 나의 테마들에서는 육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물질과 정신, 사물과 언어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지점에서 환상이 발생하며 변신, 초자연적 존재의 권능, 인경의 분열 등이 모티브로 사용된다. 이러한 범주의 환상문학은 인간이 주체로서 타자의 관계를 맺는 합리적 도식을 이탈한다. 이는 오히려 자아와 외부 세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립된 인과관계의 개입으로 촉발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의 테마가 가지는 특징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 구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황정은의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주체로서의 외부 세계와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 자들이며 그로 인해 외로움을 호소하며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자아와 외부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 환상의 공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은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소모의 충돌로 인물의 욕망이 발현되는 가운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환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로즈메리 잭슨은 토도로프의 연구에 관해 문학에서 환상성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문제, 즉 말해줄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자신을 호명하지 않는 현실 세계에서 나는 누구와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며 고립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대책도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유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인 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결국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다. 고향 개인인 나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와 구분되는 타자가 존재해야 하지만 검은 공간에 갇힌 나는 나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지표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다. 나는 희미한 자신이 잃지 않기 위해 파편적으로 흩어진 거듭 기억을 상기한다. 로즈메리 잭슨의 원리를 소설에 반영한다면 나가 가진 공간은 타자와의 유대를 획득할 수 없는 고립된 인간의 내면이 가시적으로 구현된 공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고립된 공간에 갇힌 나는 거듭 자신에게 남은 기억을 거듭 상기하며 희박한 존재를 지속한다. 현실에서 인물들이 도시를 배회할 때 이들의 방황은 모더니티의 문제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도시라는 공간을 배회하는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역사적 시공간 속에 모더니티를 파악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견 베냐민의 상책자와 상응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상책자가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의 환상이 집적된 파시아주를 거닐면서 자본주의 환상에 매료되는 동시에 자본주의 시스템의 균형을 내는 양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황정은의 인물들은 자본의 직접에 따라 계급화된 구조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현대 도시의 일면을 폭로한다. 황정은의 소설에서 도시의 거리는 소외된 개인을 집어삼키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거대한 인명의 군중을 생산하는 이미지로 그려진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황정은의 인물들에게 거리는 그들이 거주하는 방과 별변점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D는 바깥인데 조금도 바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방에 들어박혀 있다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으니 여기는 여전히 어딘가의 안쪽이고 작은 주머니에서 조금 덜 작은 주머니로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대기가 놀랍도록 치밀하고도 구태의연했다. 그리고 그렇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 이 방은 본래 이러했다. 앞 절에서 언급했던 황정은이 내세우는 인물들이 거주하는 주거 공간, 자본주의 위계질서가 생산하는 가혹함이 응집되어 있는 공간이다. 기형적인 방해 구조와 열악한 내구성과 같은 물리적 문제 외에도 아동학대, 폭력, 결핍, 질병의 발병과 같이 인간의 신체와 내면을 피폐하게 만드는 현대 도시가 생산하는 문제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은 거주자의 정체성을 담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위적인 삶조차 불가능하여 인물들에게 일상적 재난으로 경험된다.
따라서 도시 빈민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방은 집이 아닌 거리의 또 다른 모습으로 거리와 방의 경계는 모호하게 그려진다. 본절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던 도시의 거리는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적 위계가 적나라하게 전시되는 공간이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방은 거주자를 보호하지 않는 수용하지 않으려는 공간이며 따라서 이들은 타의로 방출되거나 자의로 탈출해야 하여 거리를 배회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화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의 경우 거리의 잔혹함은 한층 잔혹하게 다가온다. 그럼에도 이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주자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설 소녀는 소년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방은 늘 좁다. 세 사람이 간신히 누울 만한 크기의 방을 네 사람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녀는 문턱에 머리를 올려두고 잠을 잔다. 문턱 너머는 낡은 타일 바닥이다. 낡은 타일 바닥엔 구겨진 신발들이 흩어져 있고 수채구멍과 음식 찌꺼기를 담은 바구니가 있고 곳곳에 지똥이 흩어져 있다. 닷새 전쯤 자면서 깨고 보니 정수지가 얼얼했다. 손끝으로 머리카락 손을 더듬었더니 덜 마른 피가 손톱 밑에 묻어났다. 쥐다. 밤사이 수채구멍에서 기어나온 쥐가 머리를 갉아먹는 것이 틀림없다고 소녀는 생각했다. 이 좁은 방 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둘이나 어머니도 담배를 많이 피우지만 압도적으로 담배를 피워대는 쪽은 남자다. 좁고 비위생적이며 담배 연기에 전 방은 소년에게 현기증을 유발하고 소년의 동생의 구야를 병원으로 앓게 만든다. 방은 겨자색 천을 경계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뉘는데 소년이 위치한 공간 너머에는 자신과 동생 구야가 넘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어머니와 남자의 공간이 있다. 어머니와 남자는 짐작과 아이들을 자식 또는 양육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처치 곤란한 짐짝과 같은 존재로 취급한다. 이는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에만 관심이 있는 남자와 소녀를 학대하는 남자를 방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장면화된다. 어머니와 남자의 태도는 소녀로 하여금 경계 밖으로 배제되는 경험을 거듭하게 만든다. 논문의 2분의 1절에서 논의했듯 학령의 소재에서 유기에 대한 공포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동시에 삶을 압도하는 크기의 재난으로 소녀는 생존하기 위해 유기당하지 않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소녀는 자신과 동생 구야가 두 사람으로부터 처치곤란한 존재로 취급받는 이유를 돈에서 찾는다. 소녀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돈을 없애버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이때 소년이 선택한 공원이 백화점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백화점은 19세기 파리의 파샤주와 같이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을 진열하여 고객의 시각을 자극하는 동시에 소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소년이 그리는 백화점은 식료품부터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시된 공간인데 고객으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는 구매 충동,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주요 동력이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화려한 진열장으로 채워진 백화점은 매순간 새로운 상품이 진열되고 그것을 구매하는 고객들로 완성된다. 큰돈을 가지게 된 소녀는 백화점으로 향한다.